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 이정렬입니다. 본 강의는 철저하게 2014년도부터 기출된 문제에 대한 출처를 교수님 교과서에서 철저히 찾고 그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본 강의는 먼저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거를 전제로 합니다. 설사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가 되신 분들은 본 강의를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논점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 교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출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 책을 국내에 나와 있는 출판된 책 모두 뒤졌어요. 뒤져갖고 기출문제는 교수님들 교과서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하시라 하는 의미로 이 책을 집필을 했고요. 이 책만 봐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교수님들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기 쉬우라고 해놓은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공부하실 때 어떤 책에 양쪽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올해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논점은 전체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년에는 여기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설에 문맥상의 모든 논점을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개년도 제 책을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반복돼서 출제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4년도부터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보시고 해설도 간단히 한번 읽어보세요. 암기시켜 드리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철저히 암기시켜 드립니다. 서너 번씩 반복하면서 철저히 암기시켜 드리니까 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한국건축사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혹이나 이 책 저 책 보고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노력이 20%만 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200%를 해야 됩니다. 이 노력할 시간에 다른 공부를 더 하세요.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합니다. 기출문제만 철저히 잘 분석하고 교과서를 볼 때 그 논점을 정확히 본다면 80점 이상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먼저 문화재 분포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 문화재 분포도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문화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도성은 어느 정도, 각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성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쪽이 경상도의 영남이고요. 이쪽이 호남이죠. 각각 영남과 호남은 각기 특징을 갖는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면은
호남집, 영남이 보통 원칙을 쫓아가고요. 호남이 예외적으로 가는데 주된 특징으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정자의 평면, 두 번째가 서원 배치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출제됩니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놓고 장수향교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호남이죠. 그런 것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시대 분류. 이 부분은 기본 강의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긴 할 텐데 이 부분이 모든 건축사의 함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 해놓으시면 여러분 건축사는 끝난 거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한자가 들어오면서 역사서가 써진 거는 청동기 시대부터이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를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역사 이전의 시대. 그 청동기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도 기록, 역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사가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의 기인에서 사실은 고조선의 발생 연대도 중요하죠. 신화상에서는 BC 2333년 결국 뭐냐면 신석기 시대부터 있던 국가로 나오는데 실제 중국 역사서에는 청동기부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역사상으로는 청동기 때부터 시작된 국가로 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철기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여기서 버벅대시면 안 되죠. 밖에 돌아다니던 자동차들 뭘로 만들었죠? 예, 쇠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날 수가 있는데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침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된 조상들도 아니고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한반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식주가 필요 없었어요. 집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동굴 같은 경우에는 곰이랑 싸워서 곰 내쫓고 거기서 잠깐 머물다거나 막집 같은 경우에는 새 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김용만이 짓는 거 있죠? 정글 탐험인가요? 거기서 그런 게 막집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정착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신석기인들입니다. 이제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주거의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석기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혹한기 훈련할 때 사판 절어주고 1박 2일 야산에 내쫓으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맞습니다. 땅부터 파죠.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을 깊게 팝니다. 이때 기후가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가운데 모닥불 하나 놓습니다. 이걸 화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각 석가래를 놓고 지붕을 씌웁니다. 이런 건 이제 움집. 여기서 수열지구라는 건 수직으로 굴을 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열지구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이 평면은 조그만 규모이기 때문에 원형이거나 사각형에서 라운드된 말각 방향이라고 그래요. 이 말각 방향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삽질을 해보셨죠 알겠지만은 이걸 직각으로 땅을 파게 되면은
모서리가 깨져요. 당연히 라운드로 굴립니다. 그래야지만 안 깨지죠. 그리고 화덕은 한 개예요. 이 화덕이 취사도 여기서 하고요. 이거 그냥 모닥불입니다. 그리고 난방도 여기서 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두 개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청동기는 좀 다릅니다. 정복 경제가 일어나고 고인돌 이런 것들 나오죠. 선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족장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대규모 추락이 결정적인 이제 특징이죠. 대규모 추락. 이따가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뤘다는 거예요. 신석기만 하더라도 시족이라 한 가족, 한 집안들만 모여 있었지만은 이제 청동기 시대는 얘기가 다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굴을 깊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얇게 파고요. 아까 신석기는 이만큼 팠었죠. 파고 화덕도 난방용 하나, 그리고 취사용 하나. 그래서 화덕의 기능까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더 높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체가 등장을 하고 지붕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이 벽체 등장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 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도 벽체가 등장이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분할도 일어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철기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철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조선이 끝무렵이 살짝 걸치긴 하는데 이때부터는 정확히 우리가 아는 지상에 초석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 생각이 나요.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역자 구들이나 일자 구들 같은 이런 구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모닥불이었어요. 화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온돌이나 구들의 기원이 신석기나 청동기는 절대 아닙니다. 초기 철기일 때 온돌의 기원, 구들의 기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불을 떼요.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그래서 일자나 기역자 구들이 노지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 철기 때 등장을 하죠. 그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초석의 등장 시대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했을 때 초기 철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적 의미의 초석이에요. 지상에 놓여지는 이 얘기는 초석이 놓여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일단 청동기 이전에는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굴립주였습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묻는 거 이거 굴립주라고 하죠. 이거거나 기껏해야 여기다가 돌은 깔 수 있습니다. 돌을 깔기도 했어요. 밑에다가. 혹은 굴립주 초석 아시죠? 구멍 뻥 뚫린 초석. 이거를 놓고 굴립주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굴립주 초석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집에서 밑을 확실하게 고정했다는 것은 위의 공포의 결구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석이 현대적 의미의 초석이 철기 시대에 발달했다는 것은 위에서의 공포나 이 결구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초석이 정확히 땅에 안 박히더라도 기둥이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발달이나 초석의 발달은 결국 공포 결구와 초석은 현대적 의미의 초석,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들의 시원적 형태 이 부분이 돼 있죠. 이게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삼국시대.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요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배워요. 옛날에는 발해하면은 옛날 선배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간단히 뭐 국사 시간 1시간 배우고 슬쩍 건드리고 넘어갔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북국이라고 해서 정확히 배웁니다. 그래서 발해를 한반도 역사, 우리 역사로 정확히 끌어오고 있죠.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개화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대 구분에 있어서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는 고대라고 하고요. 고려 시대는 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는 근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사적인 분류예요. 현대적인 분류 방식이죠. 근데 간혹 그 한국 건축사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근세를 중세, 조선을 중세라고 한 데도 있어요. 이제 곧 개정이 되겠죠. 이제 건축사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학회를 열어서 통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 통일신라 당나라 때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때입니다. 고려 때는 송나라, 고려 정기에는 후기 때는 원나라, 몽골이 침입하고 원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조선 때는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이 오죠.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호란이 일어나죠. 청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도 교종, 순종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 라마교는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나라. 그래서 광종 이런 것들 불교 법명이죠. 그리고 조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리학의 나라, 유교.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묘, 사당도 들어오고요. 관홍선제가 제사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대청마루가 본격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혼례도 올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삼국지 위지 통이죠. 이건 이제 그 중국 책인데 거기 고구려조에 보면 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부경은 여러분 아시죠? 정복 경제를 상징하는 창고입니다. 뺏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상식입니다. 고상식. 여러 가지 나중에 가양토기도 나올 텐데 원두막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드시 맞배 지붕입니다. 이건 기출도 됐었어요. 그리고 옥사조.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옥사조 편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 다음 때 쓰여지죠. 그래서 삼국사기의 옥사조에 보면 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급을 4계급으로 나눕니다. 성골은 다 되니까 굳이 놔줄 필요가 없고요. 진골, 그리고 육두품, 오두품, 그리고 사두품, 이하 이렇게 나누죠. 이 옥사조에 나오는 가사규제, 담장은 어떻게 하고 대문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모든 계급이 전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단청, 그리고 각종 장식. 이 두 개만 확실하게 외워놓으십니다. 이거는 진골도 안 돼요. 사두품 이하 백성들도 안 되고 장식도 말입니다. 막 담장을 화려하게 하거나 석회를 쳐바르거나 이런 것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공부가 되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한국 건축사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고려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에서 주심포 양식이 들어와요.
실제로 여기 건물들은 고려 후기 건물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왜? 그 전에 건물들은 다 원나라 침입 때, 임진왜란 때 나무로 된 거 다 타버렸어요. 기껏 남아있는 거는 기단 정도 남아있는 거죠. 지금 불국사 여러분 보시는 것도 사실은 통일신라 때죠. 근데 기단 부분만 통일신라 때 거고 임진왜란 때 깡그리 타버려갖고 영조가 18세기 때 영조가 위에 목조 부분을 중건한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아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봉중사 근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용전. 이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묵서명이 발견된 거는 수석사 대용전. 그러니까 절대 연대를 아는 건 수석사 대용전 하나뿐이에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서 안압지 유적이 하나 발견됩니다. 통일신라 때 유적이죠. 여기 보면은 주두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반된 곡면에 굿받침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첨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직절되죠. 이게 이제 권살법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깎는 거를 권살법이라고 해요. 권살법. 권살법. 이런 출토 부재가 발견됐는데 봉중사 근락전에 주두를 보니까 이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첨차를 보니까 이 밑에 부분은 틀린데 여기 직절된 거, 여기 직절된 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시대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가만 보니까 봉중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 중간적인 특징을 갖더라.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원나라 때 다포가 들어옵니다. 원나라 때 다포가 들어오는데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심석성 해갖고 심원사 보왕전,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 성불사 응진전 세 개. 최초의 다포죠. 최초의 다포. 이거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이 중 성불사 응징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주심포에서 다포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다포는 다포인데 주심포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성불사 응징전이 과도기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심포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기둥이 배을림이고요. 배을림이 강한 거는 주심포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지붕이 맞배입니다. 그리고 소스랍장을 썼어요.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불사 응징전이 그런 특징을 갖더라. 다 심원사 보왕전, 서광사 응징전, 심석성이라고 외우는데 성불사 응징전도 비슷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 소스랍장이라는 거는 종도를 바치는 데 있어서 화려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다포, 조선시대 다포로 놓으면 우물천장을 가려놓기 때문에 위에는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대공, 가장 튼튼하면서 가장 간단한 구조,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판대공으로 해버리는데 그 이전에 그 주심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위에가 연등천장이 아니라 가구가 다 노출돼요. 석가래부터 다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도 복합안 놓고 소스랍장 놓고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선 후기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7세기, 18세기 건물들을 제가 나눠놨는데 이 건물 구분하는 거는 한국 건축사가 아니라 한국사 문제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겨우 100년이 뭐가 중요할까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사 문제에 17세기 건물과 18세기 건물을 구분하는 게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깡그리 다 불타버리죠. 관에서 일하던 공장들, 관에서 일하던 장인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일본에 끌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전란 이후에 임진왜란 호란 이후에 복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자들이라고 한 승장뿐이 없었습니다. 승려 장인들이죠. 그래서 승장의 전성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 절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불려다니면서 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찰만 지은 게 아니라 관청까지 모든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이걸 승장의 전성시대라고 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일단은 고려 말부터 성리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훈구파, 살인파 나뉘면서 고려 건국이 이루어지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고려 말에 가묘, 일종의 사당이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풍습은 철저히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풍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서 주자가래라는 중국 서적이 있어요. 주자가래에 의해서 집에다가 사당 두는 게 유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전면 온돌의 등장, 이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11세기 고려 때 북부지방부터 시작을 해갖고 남부지방까지, 고려 말에는 남부지방까지 퍼지게 됩니다. 전면 온도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회암사지라든가, 회입니다. 회암사지. 뭐 서승방터죠. 방터 등에서 이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란 이후에 반성이 일어납니다. 맨날 당파 싸움하고 방비책 10만 양면서를 안 만들어갖고 이의가 주장했다.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읍성을 튼튼히 해야겠다 해갖고 읍성을 보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읍성은 대부분 평지에 있어요. 산성도 산성이지만은 읍성이 더, 그래서 해미읍성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일종의, 그래서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이 읍성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이 나와요. 그 전에 없던,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복구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뭐 그 옹성이라든가 수원 화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복구가 됩니다. 기존부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복구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읍성이 해체가 되죠. 왜? 개화기 때 일본에 의해서. 얘네들은 중요한 게 이거야.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큰 도로 닦고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읍성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읍성들 같은 경우에 다 그 사직단 이런 것도 다 없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묘 이런 것들도 다 성황단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밀어버리죠. 그 도시계획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잘 따라오시겠어요? 이건 그냥 OT입니다. 이거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고대의 무덤 방식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겁니다. 다 암기들을 하셨죠. 그냥 한번 가볍게 해보죠. 고구려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 적석총이라고 그러는데 피라밋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밋. 그렇죠. 압록강 이북에 도성이 있을 때 뭐 졸본이라든가 아니면 그 졸본 쪽이나 국내성 쪽에 있을 때 피라밋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밋. 그 돌로 그냥 쌓아놨었어요.
그러다가 후기로 들어오면서 구식 돌방 무덤. 이 구식 돌방 무덤은 뭐냐 하면은 돌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흙을 쌓는 거예요. 이걸 쌓는 데 이로써 이 천장이 큰 돌이 한 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장을 투팔 천장이라고 그러는데 돌들을 계속 엇갈려 쌓으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거를 투팔 천장이라고 합니다. 뭐 스킨치 이거 다 기본 강의했던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된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큰 돌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 돌이 면적이 나와서 벽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돌에다가는 벽화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벽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구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석실이 나오죠. 한 판이. 그래서 벽화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전부 한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 백제 초기에는 고구려 양식 그대로 오죠. 그렇죠? 고구려 초대왕이 고주몽, 태조왕, 둘째 왕이 유리왕. 그렇죠?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버려놨던 고주몽이 도망오면서 처자식을 버리고 오죠. 그때 유리가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고주몽이 고구려 세우고 결혼했다가 낳았던 온주와 비루가 졸지에 차남 셋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난 왕이 못 되겠구나 해갖고 한강 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게 백제죠. 그래서 백제 초기에는 그대로 이 돌무지 무덤이 옵니다. 대신 사이즈는 좀 작아져요. 그러다가 웅진 시대에 와서 똑같이 구식 돌방 무덤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전돌 무덤이 하나 발생을 해요. 이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산이 6호분이 있고 문영왕릉이 있어요. 문영왕릉이 처음엔 7호분이었어요. 송산이 7호분. 그러다가 지서 개발된 데서 문영왕의 능이었구나. 이래서 문영왕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비시대에 오면 여전히 구식 돌방 무덤이 생기는 거죠. 다 했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신라. 신라는 독특합니다. 그 중국 문물을 받는 데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는 먼저 받아요. 근데 신라와 일본은 항상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일본 쪽, 그래서 이 삼국에 있어서도 고구려 백제는 서해 쪽에 면에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받는데 신라는 독특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적성목가분이라고 그러는데 천마청, 황남대청, 금관청, 금륜청.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다. 왜 1호분, 2호분, 4호분이 아니고 각각의 유물들이 있죠. 유물들 이름이 붙었어요. 이 얘기는 도굴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굴을. 그러니까 적성목가분, 돌무지 덧널무덤 같은 경우에는 도굴이 당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도굴꾼들이 들어갔다가 깔려 죽어요. 돌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른 데는 다 도굴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무덤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총자가 붙은 거예요. 무덤 주인이 누군지 알면은 문영왕릉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제 그렇게 아시아 놓고 그래서 후기에는 여전히 구식 돌방 무덤.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 있어서의 끝판왕은 항상 구식 돌방 무덤, 횡열식 석실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국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오죠. 통일신라에서 중요한 거는 문영왕릉과 기미신묘인데 이 기미신묘가 중요합니다. 호석이 재발견이 돼요. 여태까지 발견된 무덤 중에서 제일 빠른 게 기미신묘예요. 12지 호석. 봉분 주위를 둘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12개 띠 둘러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호석이 두르는 게 통일신라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김유신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보실 때 뭐가 언제 시작됐다 확실한 거 빼고 송나라 때 주신포 양식이 들어왔고 원나라 때 다포가 들어왔다 이런 것 빼고 뭐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돼요. 틀린 질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전에 유적 발견되면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어떤 무덤에서 호석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느 때 시작됐다. 이거는 대부분 틀린 질문일 경우가 많고요. 대신 이럴 수 있죠. 뭐가 언제 유행했다. 언제 보편했다.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 출제를 꺼리시죠. 추정된다. 뭐 이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정도 이제 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한나라한테 그 유민들이 대조영들과 해갖고 발해로 가죠. 그래서 발해의 무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 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시대 도성으로 가볍게 볼게요. 이 삼국시대 도성이 항상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삼국시대 도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로 외워야 됩니다. 텍스트. 항상 이 한국권사 공부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교수님들이 유적을 보고 글로 옮겨놓은 거를 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이게 엉망진창이 되죠. 읽고 나면 까먹는 겁니다. 그 글을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그림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공부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왕검성의 위치를 두 개 잡아놨는데 이건 고조선의 수도예요. 고조선의 수도. 그 처음에는 요동에 있다. 다른 학설은 아니다. 평양에 있다. 아니다. 요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옮겼다. 이런 세 개의 설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설 중에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민족한테 가장 유리한 건 언제죠? 그렇죠. 요동설이죠. 요동설. 그래야 만주벌판, 요동 그쪽이 다 우리 땅이라는 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나라들이 싸웁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만주벌판으로 한 군현의 위치, 한 사군의 위치도 되도록 북쪽으로 보고 이래야 저희 쪽한테 유리한 거죠. 왜 요동이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쯤에 요하가 흘러요. 요하강. 그래서 요하의 동쪽 그래서 요동입니다. 그 정도 고조선의 수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발해의 수도인 상경윤총문은 이 머리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그 이따 따로 할 테지만 이제 고려의 수도가 문제가 되는데 고려는 여기 개경이 하나 있죠. 개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평양 쪽에 서경 그리고 한성 쪽에 남경 그리고 경주 쪽에 동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는 개경이 맞아요. 그래서 정궁인 만올대, 정궁은 이름이 없습니다. 만올대가 개경에 있고요. 각각의 서경이나 남경, 동경 같은 경우에 이궁을 여러 개 건립을 해놓습니다. 이궁을 건립을 해놔요. 이궁이나 뭐 별궁. 이궁과 별궁의 의미는 정확히 다른데 조선에서는 창덕궁이 이궁이에요. 그 외 궁궐들은 별궁입니다. 이궁은 그러니까 정궁과 거의 동격으로 놓되 살짝 이사 간 거고 왜 별궁은 그냥 별장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궁은 따로 있고 그 이궁 거의 정궁이나 동궁. 근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도성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의 도성.
이제 이게 고구려의 도성입니다. 고구려의 도성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네 번 옮겨 다녀요. 네 번. 이제 처음에 이제 태조왕 졸본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오녀산성, 흘승골성은 이제 졸본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국내성, 환도산성, 산성자산성. 이 환도산성이나 산성자산성 같은 경우에 위남산성이라고도 해요. 위남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 다니죠. 그렇게 되면서 장수왕이 남하하면서 도성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다 평양 쪽입니다. 이 두 개는 한번 가볍게 볼게요. 그래서 흔히들 흘승골성, 국내성, 안압궁, 평양성, 장안성, 평양성은 장안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군데로 변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흘승골성 같은 경우는 졸본성, 흘승골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산 분지에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여기는 성벽이 없고요. 이쪽에만 성벽을 쌓고 옹벽도 있고 합니다. 다 기본강의에 옹성도 있어요. 기본강의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밝혀낸 추정일 뿐이에요. 다음이 환도산성, 국내성인데 이 부분이 국내성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보이는 강이 이게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이 강은 뭐죠? 그쵸, 이게 통구하입니다. 통구하. 그리고 국내선 주변에 인공해자도 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환도산성, 산성자산성, 위남산성이에요. 저 위에 끝에 보내 가면 여기에 장군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덤에서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장수왕 무덤이라고 추정도 하는데 장군총이 저기쯤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 아까 피라미드 같은 적석총, 돌무지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요. 다 압록강 북쪽에서 발견되는 거죠. 여기서 특이하신 게 있죠. 기존 흘승골성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도성과 산성이 분리되죠. 그렇죠? 그래서 도성과 산성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도성과 산성의 전통이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산성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단 분리돼서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통구하가 여기서 지류가 내려옵니다. 이걸 포곡시라 하죠. 위급할 때 산성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수자원, 수원지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냥 몇 달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모든 산성은 포곡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곡을 끼고 있어요. 물이 있어야 싸움할 때 버티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성 있다가 나중에 안압궁 쪽으로 오는데 이게 안압궁입니다. 이 안압궁 되게 커요. 궁전인데 안압궁 되게 크고, 그리고 위에는 대성산성이 있어요. 대성산성. 이것도 역시 포곡식이라 여기서 이렇게 강이 흘러요. 나중에 안압궁 그 배치 도면을 보면은 이 개천이 하나가 궁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안압궁 앞에는 길게 남북 주작대로가 있고요. 주작대로는 여러분 상경용총부에서도 쓰지만 남북 대로를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서대로가 있습니다. 흡사 발해의 상경용천부와 비슷한 구조를 띠죠.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다시 일로 천도를 합니다. 평양성으로. 평양성은 장안성이라고도 하는데 요 강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대동강이고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통강입니다. 별도의 아까 여기 국내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면이 천연 해자기 때문에 인공 해자를 하나 더 팠죠. 근데 이 평양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천연해저로 둘러싸이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을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중성, 그리고 이 부분이 내성, 북성. 각각의 축소 시기는 달라요. 원래는 이게 하나였다가 세분화됩니다. 다 기본 강의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강이 뭐라고요? 이거 대동강.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이 위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달라요. 이 내성이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궁궐이 이쪽에 있습니다. 중성은 관청이 있는 곳이고요. 관리들이 살고, 외성에 주로 백성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 끊어보면은, 이쪽에서 단면을 끊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외성이 평지고 약간 경사가 집니다. 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로 이제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여기에 특징적으로 아셔야 될 게 정전제. 요즘 구획처럼, 도로처럼 우물정처럼, 그래서 정전제 또는 여전제라고 하죠. 여전제. 이게 최초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양성과 잔향성 중에서 정전제가 최초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제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 다 왔습니다. 이제 한번 백제 해볼게요. 다음은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는 도성의 순서가 여기 서울 쪽에 하남 이래성, 두 번째가 공주 쪽에 웅진이죠. 공산성, 세 번째가 부여 쪽에 사비성. 이렇게 세 개를 잡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잡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장수왕 막 내려오니까 도성도 막 내려가는 겁니다. 밀리는 거죠. 그냥 팍팍 막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웅진, 이제 공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부여, 사비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거 여기 한강입니다. 한강. 보시면은 여기 풍납토성이 있고 몽천토성이 있어요. 그래서 풍납토성이 하남 이세성이다. 이런 견해가 우세하죠. 아니다. 몽천토성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 두 개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귀틀식 목재 우물이 발견됐어요. 우물 정제로 쌓아 올린 거예요. 성냥갑 쌓듯이, 성냥개비 쌓듯이 목재 우물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몽천토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목책이 발견됐고요. 나무로 울타리 쳐놓은 거죠. 그리고 기역자 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기본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냥 팍 외워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산성 해보겠습니다. 공산성. 이 공산성은 공주산성이라고도 해요. 공주에 있다고. 공산성이라고도 하고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석조 대우물이 발견돼요. 그리고 입류각터가 발견됩니다. 입류각터. 그리고 비류각이, 터가 발견된 건 아니에요. 비류각에 대한 기록, 화려한 누각이라고 해갖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어요.
기류각은 인류각터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성은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고요. 여기 흐르는 강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공산성부터 사비성까지 이르는데 이게 금강이에요. 금강. 이게 백마강이죠.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비성으로 가보죠. 이 사비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여에 있는 건데, 이 사비성은 이 소부리성이라고도 합니다. 시읒자가 비슷하죠. 이게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윗부분에 있는 게 부소산성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나성입니다. 나성. 뭐 외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비성은 부소산성은 이제 산성식, 나성은 시가지 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융합됐다 해갖고 절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혼합식 또는 절충식. 절충식. 아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 저쪽 국내성이나 환도상성 같은 경우 어떻게 있어요? 분리가 돼 있었죠. 위로 산성과 도성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체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혼합식, 절충식이라고 그래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성도 이쪽에 서나성과 동나성이 있는데 어디가 습한 지역이죠? 어디 침수가 많이 되고 땅에 물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백마강 끼고 있는 서나성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제로 부역공법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이 부역이라는 건 뭐냐면 판축을 하는 데 있어서 흙 다지고 나뭇가지 깔고 또 흙 다지고 나뭇가지 여기가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 썩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집안 하는 데서 뭐 철근 넣듯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 넣듯이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썼다. 이제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다 했는데 모두 판축입니다. 모두 판축. 이 판축은 토성의 기본이에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성이나 유적에서 판축이 발견됐어요. 그럼 고구려 신라는 판축 안 썼습니까? 아닙니다. 토성이나 석초라든 판축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판축을 썼네. 그럼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판축입니다. 모두 다 발견됐어요. 대신 고구려 백제는 못 찾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적어도 토성, 성 중에서도 토성 특히 뭐 석성도 판축할 수 있죠. 밑에는 그러니까 토성을 쌓는 데 있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어디는 판축 안 해서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백제는 모두 판축입니다. 그래서 뭐 풍납토성에서 뭐 판축이 발견됐다. 무조건 맞는 거예요. 백제님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니어도 맞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신라로 한번 넘어갈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경주신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경주신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뭐냐 하면 형산강입니다. 형산강. 그리고 위에가 북천, 밑에가 남천이에요. 그래서 이 북천은 알천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남천은 문천이라고도 합니다. 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경주시내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게 금성이었다가 그 다음에 월성으로 이전을 하고 통일 후에 성동동 전랑지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성과 성동동 전랑지는 위치를 우리가 지금 알아요. 이게 월성 이후의 성동동 전랑지인데, 근데 금성의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쪽에 경주 고등학교 이쪽이다. 아니다. 월성 서쪽 끝이다. 이 견해가 나뉩니다. 금성의 위치를 놓고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보면은 이쪽에 산성이 있고 여기에 산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건 이건 여러분 궁성입니다. 왕궁, 경복궁 같은 왕궁. 근데 이 신라의 도성 같은 경우에 뭐가 없죠? 그렇죠. 아까 백제 정도만 보더라도 이런데 나성이 있었잖아요. 이 나성, 외성이 없어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산성은 있습니다. 산성은 있어요. 궁성이에요, 이거는. 이건 도성이 아닙니다. 도성은 이 전체인데 둘러싸는. 우리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서울성곽이 둘러싸고 있죠. 경복궁이고 서울성곽인데 이 서울성곽에 해당하는 나성, 외성이 없어요. 아까 백제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된 특징이죠. 예,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